여러분은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받아주다 보면 내가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돈도 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호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거절을 잘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이 단칼에 거절하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면 우리는 그가 별로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지연 작전이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오히려 더 화를 낼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솔직히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게 편할 것이다. 누구나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답을 늦추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사실 도움을 줄 시간이나 에너지에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결국엔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탁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애둘러서 말하며 꼭 해야 할 말을 미룬다. 가령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한다. 시간이 나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대답은 상대의 요청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지만 그의 요청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내가 거절하려는 걸 알겠지 하고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도 있다. 어떤 경우엔 두려움 때문에 일단 억지로 승낙하기도 한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와 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럴 때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그러니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절대 시간을 끌지 말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자.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상대의 부탁이 먹구름처럼 당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걱정하도록 만드는 비극을 막아줄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움을 벗어 던져라. 예스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선시한다. 이런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때로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게다가 예스맨은 유달리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상황에도 일단 승낙부터 하고 보는 게 예스맨에게는 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잠시라도 소외감이나 불행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책임을 느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분노와 실망감의 원인 제공자가 마치 당신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당신의 소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상대가 나의 거절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의 거절이 그의 분노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당신이 정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그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내면에서 솟아난 그 사람의 것이다. 세 번째, 결코 거짓말로 거절하지 마라.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당신은 지금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서둘러 거짓말을 둘러댄다. 예를 들어 병원에 예약을 해둬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사실은 병원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변명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작은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이 거짓말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은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피해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 합리화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단순히 공항까지 운전하기가 싫은 게 진짜 이유라고 치자.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자. 고속도로 체증이 싫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싫어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려고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런 식의 대응이 무례한 것 같지만 직설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준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게 돕는다.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심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한다. 거짓말은 남에게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나에게 좋지 않다. 네 번째,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라. 나의 한계를 설명하는 전략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절법이다. 이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부탁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해야 하는 업무가 산적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 업무를 마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승낙하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렇게 시간을 쏟을 수는 없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절하기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한다. 이사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분명 당신과 협상하려 든다. 그러지 말고 1시간이면 돼. 1시간은 낼 수 있잖아.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한다. 1시간이라고?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거야. 그 순간 친구는 반박한다. 1시간만 도와주고 돌아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친구와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 끝도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상대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 둘 사이에 갈등만 쌓인다. 반면에 친구에게 나의 일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왜 도와줄 시간이 없는지 설명하면 협상 과정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다른 날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이 일을 반드시 끝내야만 해. 그 뒤로 중요한 미팅도 2개나 있어. 오늘은 정말로 이사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이 방법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실제로 그날이 바쁜 날이어야 한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당신에게 할 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자.
그러면 도움을 청한 사람은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5번째, 거절해도 예의를 지켜라. 도움을 청하는 쪽에서 계속 무례하고 고압적으로 나오면 나 또한 예의를 지키며 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마치 도움 요청을 받으면 자동 판매기처럼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의 반감이 생기고 그러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당신을 무례한 인간으로 낙인 찍고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오점이 생기는 등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절을 할 때는 강하면서도 동시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강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자신의 결정에 핑계나 거짓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거절에 적대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중한 태도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가 정중하게 나오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분노를 폭발키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된다.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흠잡기가 어렵다. 가령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날 믿고 도움을 청해준 건 고마워. 그런데 내일까지는 밀린 업무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 나중에 다시 의논해 줄래?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틈새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믿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도와주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이 또한 상대를 배려한 것이다. 도움 요청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강하게 주장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자. 예의 바른 태도는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 결과 상대는 당신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6번째, 거절할 때 죄책감을 버려라. 누군가에게 안 된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절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해를 입혀서도 아니다. 죄책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반응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안 돼, 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기억나는가?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타인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애둘러 말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시간을 몇 년 앞당겨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자. 이때 당신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이 노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이 불러오는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들이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은 내심 실망을 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내지 않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침착하게 진실한 태도로 거절을 하면 된다. 부탁하는 사람을 달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은 서로의 이익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그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7번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얼굴을 맞대고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퇴짜를 놓는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둘러 변명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자동차를 수리 맡겨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어. 허리를 다쳐서 내일 이사를 도와줄 수 없어.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변명은 부탁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아마도 자동차는 멀쩡하고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아이들은 당신이 영화관에 데려가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절을 정당화하려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당신의 표정만 봐도 궁색한 변명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변명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만큼 거짓말을 잘 숨기지 못한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 있다. 둘째, 변명하면 협상의 여지를 주어 결국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 아이들과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고. 변명하며 거절하면 이웃은 그럼 내일 도와줄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매의 눈으로 당신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 자동차가 멀쩡할 때 다시 도움의 손길을 구할지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것이다. 변명을 남발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거절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얘기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마지막, 착한 어른이 되지 마라.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절을 당해도 끈질기게 부탁하고 승낙을 강요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대놓고 협박한다. 이번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클 거야. 우리는 한 팀인데 서로 돕고 지내야지 않겠어? 이럴 경우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자. 당신이 거절한 후에도 상대방이 끈질기게 부탁을 한다면 그건 당신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사람 것이다. 당신이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면 그 틈새를 노리며 더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일단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결정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합당한 이유로 분명하게 거절한다면 그도 자신의 강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런 태도에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당신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태도가 아니다. 그건 단순히 그의 반응일 뿐으로 당신은 이런 반응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라는 얘기다.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낀다면 예스맨의 덫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맞춰놓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절할 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일관성 있게 계속 이런 태도로 거절하면 주위 사람들이 조종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무조건 예스를 남발하는
착한 어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거절 전략은 성공한 것이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4가지 방법. 친구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친구와 이야기할 때 팽팽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우정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자기의 일과 관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승낙해서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좋은 친구라면 당신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친구에게 거절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까지 참지 말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부탁을 들어주지 말자. 그렇게 되면 친구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시한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며 결국 싫다고 외치면서 폭발하게 된다. 셋째, 당신이 거절하는 말을 듣고 친구가 실망하고 화를 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아하게 거절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넷째, 분명한 선을 긋자. 당신이 거절할 때 좋지 않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맡은 업무량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자.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테고 당신이 그은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다.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고 그때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타당한 이유로 거절하도록 하자. 물론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한 가지 방법.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라. 배우자나 연인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게 되면 거절하기란 마치 까치발로 지뢰밭을 걷는 것과 비슷해진다. 거절하면 갈등이 생길 것이고 당신과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낙은 상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파트너에게 거절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둘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 이유를 보자. 친구와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또는 친척과의 관계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상대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 말이다.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과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은 의미가 크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을 고유의 감정과 열정과 관심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하거나 조종하지 않게 된다. 파트너와 사적인 영역을 구분할 때 자신의 개인적 성향, 의견, 희망을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신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 사적인 영역을 지켜나가면 당신은 배우자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 이때의 존중은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조종하고 싶은 충동을 줄인다. 또한 당신이 상대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는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결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라. 배우자가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살펴봐 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자. 대신 카센터에는 내가 맡길게. 당신은 시끌벅적한 콘서트에 가는 걸 싫어한다. 귀도 아프고 안전도 걱정된다. 그런 와중에 연인이 헤비메탈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제안할 경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같이 가자고 해서 고맙지만 역시 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그런 콘서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사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배우자와의 연결고리인 상호존중감 위에서 거절이 행해지기 때문에 반발이나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는 한 가지 방법. 친척은 상대하기 힘든 협상가들이다. 당신의 시간이든 노동력이든 돈이든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들은 당신이 끝내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한다. 한 핏줄이라는 명목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 들고 함부로 괴롭히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당연히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도움을 요구하니 면전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기가 더 거북할 수밖에 없다. 친척들의 이런 기대감은 수년간의 훈련에서 나온다. 절대로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촌이나 고모, 삼촌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거절해도 그들은 끈질기게 부탁한다. 그러다가 화를 내며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친척에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엔 끈질긴 설득에 지쳐 두 손을 들고 말았는가? 친척이 부탁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친척이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그렇게 만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친척은 끈질기게 매달리면 당신이 결국 항복하리라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거절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도 꿰뚫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대치를 세우는 것이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경계선을 반드시 그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와줄 의사가 있는 일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원칙을 만드는 일이다. 처음엔 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적대감까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덕분에 얻는 소득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어느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절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지 상대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상대를 거절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부탁도 다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다양한 부탁 중에 이 부탁은 거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조금 더 당당하게 거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거절은 나를 위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남을 위한 인생을 사시면서 거절을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거절을 연습하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 권유 거절하기, 마트 전단지 안 받기를 도전해보세요. 나로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에노라고 말하는 기술을 읽고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론 영양제나 운동을 챙기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 60대까지는요. 70대에 접어들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65세가 넘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5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 둘째, 근력은 60살 이후 연간 3%까지 감소한다. 셋째, 70대의 절반이 청력 장애를 경험한다. 역시 나이 앞에 장사 없어. 너가 늙어봤냐? 늙으면 일찍 가야 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간병받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젊고 건강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세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 7가지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30분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70대가 되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다.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전문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40대, 50대의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전문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전문가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전문가이며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고기를 먹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2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2가지이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의 첩경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가? 우선 의욕의 저하를 막는 의미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세 번째, 80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80대가 되고 85세를 넘었을 무렵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도 많아진다.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15에서 20년 정도 연장된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병석에 누운 채 노쇠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높은 확률로 그런 말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늙음을 기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80세를 넘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80세가 넘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한편으로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한창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늙었을 때 사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법에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눕기만 하는 생활은 노화 속도를 2배 빠르게 한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이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고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5번째,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지금의 70대는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해도 이 연령대만의 독특한 위험도 다수 안고 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진다.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만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이는 많은 고령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고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외출을 싫어하는 경향도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말이 줄고 몸도 굳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러므로 70대에 접어들면 1시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6번째, 70대는 습관 만들기가 핵심이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대에 평소부터 걸으려고 노력해서 산책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하려고 한다. 70대에 수영을 하고 등산할 것을 맘먹고 습관화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만일 신체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회화, 바둑창기, 낭독 등의 취미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거의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7번째, 단번에 늙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의욕 저하 이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이다. 큰 질병이나 넘어져 생긴 부상 등으로 70대가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이 연령대는 암이나 뇌경색 등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중대한 질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수술을 할지 말지, 어떤 검사,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의 대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자주 참가했던 취미 모임이나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고령자의 쉼터 등에 가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잘 가지 않게 된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 이상 싫은 인간관계나 반갑지 않은 모임들은 싹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인생 종반에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단지 독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 필자는 평생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실히 현재 노화방지 의료의 진보는 눈부시다. 전체 양상을 보아도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 그다지 변화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고령자 의료 현장에 30년 동안 근무해온 저자가 말하는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비결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제 2장에서는 70대가 어떠한 생활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에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일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다. 늙어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춰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다. 나가노현은 일찍이 도도부연 중에서도 평균 수명 데이터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5년 무렵 이 지역 출신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위가 되었다. 그 후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전국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여성도 2010년에 조사에서 1위가 되었다.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일본 내 도도부연 가운데 1위가 되었다.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조사 결과에서 남성이 81.75세로 전국 2위, 여성이 87.67세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이 정도에 이르자 왜 나가노현이 장수하는 현인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나가노현에서는 메뚜기나 벌집 등의 곤충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산간 지역이 많아 산길을 잘 걷고 하반신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곤충을 먹는 일도 줄고 자동차의 보급이 진행되어 산길을 걷는 일도 적어지고 있다. 이런 가설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장수 마을의 이유는 일하는 데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나가노현 고령자의 취업률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나가노현은 지금까지 고령자 취업률에서 도도부연 중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인 2017년 10월 1일 기준 고령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자. 나가노현의 남성이 41.6%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여성도 21.6%로 1위에 자리했다. 남성에게 있어서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은 높은 평균 수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운동 기능, 뇌 기능의 노화를 지연시켜 고령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키나와의 평균 수명 및 취업률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오키나와는 장수하는 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성은 장수하지만 남성 평균 수명은 전체 도도부연 중 30위 아래에 있다.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후생노동성의 2015년 조사에서도 전국 36위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전국 7위로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다. 왜 오키나와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기후 풍토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평균 수명이 다른가? 그 이유도 취업률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본다. 세 번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감소는 노화에 치명적이다.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 의욕이 떨어진다. 사실은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을 계기로 늙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감퇴되고 단번에 늙어가게 된 주요인이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내 기능을 사용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귀찮고 활발하지 않게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두엽은 대뇌의 전방 부분을 말하며 의욕이나 사고, 창조 등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또한 남성 호르몬도 성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젊었을 때처럼 유지되어야만 일상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성 호르몬 감소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진다. 식욕도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살도 빠진다. 그것도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린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 70대에서는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술과 어울리는 법이 이후 80대를 좌우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70대는 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앞으로 장수사회가 더욱 심화되면 대개 60대에 은퇴했지만 앞으로는 70대 때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간병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테면 70대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나 70세가 지난 후에 부모와 사별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장수화에 따라 지금까지 60대에서 맞이했던 인생의 고비를 70대에 맞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고비는 생활 환경이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늙어가는 일상을 크게 좌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부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도 있다. 네 번째,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 70대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70대라면 나름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이다. 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점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이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작고 소중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책을 읽으며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읽고